사이다 무비튼. 나는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만났다. 완벽한 모태솔로, 한 번도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던 나는 세젤리어를 만나 연애를 하게 됐다는 사실에 붕붕 떠 있었다.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좋은 모습을 어필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진심 찐으로 노력했다. 데이트를 위해 철저한 플랜은 기본, 현장 답사는 필수, 매번 맛과 분위기를 모두 만족하는 고급 레스토랑을 엄선. 당연히 지출은 상당했지만 제법 큰 회사에 다니고 있던 나는 고연봉자에 속했고 상여금도 두둑하게 받았기 때문에 돈도 없이 허세를 부렸던 건 아니었다. 그렇게 1년 정도 만남을 가진 후 이제 진짜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프로포즈를 했다. 반지는 그때 유행하던 엔게이지링으로, 장소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반지를 받은 아내는 너무 좋아하면서 결혼을 승낙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현실과 이상은 달랐다. 기본적으로 아내는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혼 전부터 아내는 전업주부를 희망했었고 원하던 대로 됐는데, 내가 요리해주면 고맙지? 네 사정 생각해서 빨래도 좀 해줄까? 라는 말투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마치 큰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생색을 냈다. 아내가 전업주부로 지내는 것 자체는 전혀 불만이 없었지만 아내의 기본 사고 구조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나 희생을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태도가 솔직히 불편하게 느껴졌다. 집에 먹을 밥이 없는 날도 있었고 집안이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을 때도 많았다. 청소며 요리는 아내의 기분에 달려 있었고 기분에 따라 달라졌다. 내가 아침에 아부를 잘하면 겨우 조금 움직이는 시기였다. 오해는 마시라. 나는 가끔은 집안일에서 손을 떼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주부의 일은 365일 해야 하는 일이고 나도 오랫동안 자취를 해봤기 때문에 집안일의 고충은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아내에게 오늘 저녁밥 해주면 너무 고맙겠는데 청소도 해주면 더더 고맙고 라는 식으로 최대한 애교를 섞어서 아내 기분을 업시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했다. 그건 너무 스트레스였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사전 통보도 없이 내 용돈을 삭감했다. 지금까지 내 한 달 용돈은 고작 15만 원이었는데 내가 매달 아내에게 400만 원을 갖다 주는 거에 비하면 너무 적은 액수였다. 그런데 용돈을 5만 원으로 줄인다는 일방적 통보에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따졌다. 왜냐하면 용돈에 점심값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아내는 그렇다면 자기가 점심을 싸주겠다고 했다. 절약도 할 겸 도시락을 싸주겠다는 건가 싶어서 용돈 삭감에 동의했는데 다음날 배급받은 건 유통기간이 하루 지난 반액 땡처리빵 한 개였다. 덤으로 커다란 물통을 받았는데 안에는 수돗물이. 대체 날 뭘로 보고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내가 좋아서 쫓아다녔고 이런 나랑 결혼도 해줬는데 부모님한테는 성실한 며느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불만이 있어도 막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심 갑툭튀 아내가 자기 입으로 불륜을 고백했다. 듣는 순간 나는 헉! 라는 짧은 비명이 터져나오고 말았다. 아내는 불륜을 자백하면서도 1도 미안해하지 않았다. 너무나 당당했고 심지어 불륜남이 더 잘생기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내가 자기 수준에 안 맞는 게 문제라며 일말의 부끄럼도 미안함도 없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불륜을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안 해도 된다고 한 점이었다. 다시 해석하면 나는 감히 이혼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건 내가 아내가 하는 말에 절대 반기를 든 적이 없고 아내한테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내는 하이스펙의 남자와 연애는 하되 ATM으로서 내가 필요한 거였다. 아내 말대로 연애 초에는 푹 빠져 있었다. 내가 몇 배로 더 좋아했던 건 사실이다. 인정한다. 이제와 생각하면 아내가 날 좋아한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하지만 불륜을 자백받는 순간 아내에 대해 남아있던 애정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런 내 속도 모르고 아내는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전보다 더 잘하라고 훈계했다. 그러더니 불륜남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자랑질을 했다. 나는 그 내용을 처음부터 다 녹음했다. 사실 아내는 밖에서 제법 그럴싸하게 행동했다. 우리 부모님, 자기 부모님, 친구들 앞에서는 다른 탈을 쓰고 좋은 아내를 연기했다.
그냥 말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서 녹음을 시작한 거였다. 그 증거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한 후 이혼 준비를 하는 한편 먼저 우리 부모님을 찾아갔다. 녹음 파일을 들려드리자 처음엔 너무 놀라는 것 같더니 어머니는 불륜을 죄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바로 당장 이혼해라, 인간 같지 않은 년 라며 완전히 돌아서셨다. 지나고 나서 어머니는 같은 여자로서 아내가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다고 말씀하셨다. 다음 코스는 처갓집 변호사 동반하에 보고하러 갔다. 그때 아내도 동석했는데 장인 장모 앞에서 얌전하게 앉아서 눈물이란 무기를 꺼내들었다. 더욱 황당했던 건 불륜을 저지른 죄인을 나로 둔갑시켰다는 사실이었다. 자기 딸의 눈물은 한 방울도 아깝다며 장인은 나한테 인간 쓰레기란 욕설을 발사했다. 장모는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눈에 쌍심지를 켰다. 아내의 연기력은 정말 실감났고 안 속는 게 더 이상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아내의 불륜을 말했지만 그래도 장인 장모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두 분은 진자가 하는 말만 믿으신다는 거죠? 당연하지. 너 같은 놈이 하는 말보다야 내 딸 말을 믿는 게 인지상정이지. 그렇다면 안심입니다. 이번에도 진자의 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제를 깐 뒤 그날 녹음했던 내용을 최대로 볼륨을 키워서 틀어드렸다. 그걸 들은 장인 장모는 말을 잃었다. 절대 믿음. 자기 딸이 본인의 불륜을 자백하고 있었으니 기가 막혔겠지. 믿네 안 믿네 말도 못하는 상황. 나한테 핏대를 세우던 장인은 이제 내 눈도 똑바로 쳐다보질 못했다. 그런데 아내가 너 이거 어떻게 녹음한 거야? 순간 악녀의 얼굴로 돌변. 평소 나한테 하던 행동이 나왔다. 옆에 있던 변호사의 머리를 때리는 등 그동안 숨겨놓았던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기겁을 하고 말리는 장인 장모와 화가 머리끝까지 난 변호사. 변호사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 제지하는데도 난동을 멈추지 않자 공무집행 방해로 아내를 연행해 갔다. 나뿐만 아니라 변호사한테까지 온갖 욕설과 폭언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아내한테 청구할 위자료 액수를 상향 조정했다. 매맞고 욕먹은 변호사가 완전히 열이 받아서 이런 여자는 절대 봐주면 안 된다고 강조 또 강조. 졸지에 봉변을 당한 변호사한테 미안했지만 나한테는 나쁠 게 없었다. 그날은 아내가 연행됐기 때문에 얘기가 거기서 중단됐지만 다음날 장인, 장모한테서 연락이 왔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진자한테 위자료 꼭 주라고 할게. 내 딸 말만 믿고 자네 말은 무시했던 거 정말 미안하네. 라며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셨다. 장모도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 그랬는지 자기들한테도 위자료가 날아오지는 않을까 바들바들 떨면서 미안하다, 용서해라, 연신 머리를 숙이면서 사과했다. 아내는 나한테 받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고마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인 장모는 내 진심을 알고 있었다는 게 느껴지면서 마지막 순간에 작은 위로가 됐다. 다음 수순으로 불륜남 회사에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불륜 사실이 알려지자 즉시 해고됐다고 한다. 회사에서 해고되는 것과는 별개로 위자료는 이미 받은 상태였다. 이런 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아내 말대로 불륜남은 고연봉자였고 통장에 돈이 좀 있었는지 적지 않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도 한 방에 입금했다. 그 후로 아내는 장인 장모를 속이려고 했던 괘씸죄의 대가로 찬밥 신세로 전락, 손절당하고 집에서 내쳐졌다. 불륜남한테도 버려지고 거액의 빚을 지게 된 전처는 궁주에 몰리자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매달리며 필사적으로 연락해왔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고 불륜남은 그저 당신에 대한 사랑을 시험해보기 위해 잠시 이용한 거였다나. 뭐라는지. 한때는 내가 정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걸 기대하면서 혹시 아직 기회가 있지 않을까 착각하는 것 같았다. 이미 나는 마음이 떠난 상태였고 완벽하게 거절했다. 결국 단념하고 위자료를 내기 위해 알바를 시작했다는데 한동안 전업주부로 지냈던 전처는 위자료 외에도 허름한 아파트라도 빌려야 하고 생활비도 있어야 해서 알바를 3개나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일을 해도 돈이 없어서 밥은 마트에서 반액 세일하는 것 아니면 유통기한 지난 빵을 사 먹으며 배고프고 춥게 살고 있다는 소문이다. 나하고 결혼한 후에는 집에서 편하게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살았던 전처로서는 비참함 그 자체가 아닐까 싶다.
앞으로 최소 10년은 그렇게 살아야 될 팔자인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나이 먹을 테고 자신 있어 하던 남자 꼬시기도 마음처럼 안 되지 않을까? 정기 회원이던 에스테도 고급 화장품도 다 옛날 얘기. 옷 사입을 돈이나 있을런지. 앞으로 남은 인생 꽃길은 죽었다 깨어나도 힘들겠지만 반성하며 살길 바란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나는 남편과 2살 된 아들아이와 셋이서 살고 있다. 평범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행복했다. 남편은 성실하고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우리는 남편 회사의 직원 아파트에 살고 있다. 직원 아파트였기 때문에 주민들은 남편 회사 동료들이었다. 어느 날 과장 사모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시냐고 묻자 화가 단단히 난 얼굴로 말 대신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여러 말 필요 없어. 우리 남편과 당신이 불륜관계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 당장 내 남편한테서 떨어져. 그리고 위자료 3천만 원 준비하고 기다려. 청구해 줄 테니까. 라며 폭주하는 모습에 경악. 나는 남편하고 여전히 사이가 좋았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불륜이라니.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게다가 나는 지금 26살인데 과장은 벌써 40이 넘은 중년 15살이나 차이가 났다. 그런데도 사모는 내가 자기 남편하고 불륜관계라고 딱 정해놓고 내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불륜이라니 너무 억울한 누명이었지만 침착하게 사모가 가지고 온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러자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다. 이건 저하고 제 남편이 찍힌 사진인데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사모는 그럴 리가 없다며 내 말을 무시했다. 이 얼굴이 어디로 봐서 내 남편이지 네 남편이냐며 점점 더 열을 내면서 난리를 쳤지만 내 눈은 아무리 봐도 나하고 남편의 투샷이었다. 사진 속에서 나하고 손을 잡고 있는 남자의 얼굴에 과장 얼굴이 박혀 있었지만 2주 전에 나하고 남편이 갔던 장소, 입고 있던 옷이 완전히 일치했다. 무엇보다 과장은 남편보다 키가 10cm나 더 컸다. 나는 침착하게 그날 입었던 옷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남편하고 그날 찍었던 사진도 보여줬다. 그러자 과장 사모는 혼란스러웠는지 딱 보니까 우리 남편이 분명해서 그렇게 생각한 건데 라고 자신없게 말했다. 이거 누가 컴퓨터로 합성한 사진 아닐까요? 잘 보면 얼굴 라인이 어긋나 있어요. 내가 허점을 지적하자 사모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하지만 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한 짓인지 오리무중이었다. 일단은 남편과 과장님한테 이 기묘한 사진에 대해 알리고 대책은 나중에 다시 강구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퇴근 후 집으로 온 남편한테 바로 알렸지만 남편도 아는 게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확실한 건 2주 전 아들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남편하고 둘이서 데이트를 한 곳이 합성사진의 장소와 일치한다는 것뿐. 과장 사모한테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고 하자 과장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벌인 일인지 생각할수록 미궁에 빠져들었다. 우리 넷은 꺼림칙하고 불안한 마음이었다. 그러다 며칠 후 같은 사원주택에 살고 있는 왕재숙 씨랑 우연히 마주쳤다. 왕재숙 씨는 남편과 같은 회사 직원이었고 싱글마더였는데 나한테 이상한 질문을 했다. 혹시 최근에 윤 과장님네 소식 들은 거 없어요?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다더라 뭐 그런 거? 부부싸움이요? 그런 말 못 들어봤는데? 내 대답을 들은 왕재숙은 순간 표정이 변했고 채 타더니 어디로 휙 가버렸다. 난데없이 왜 과장님네 부부싸움을 궁금해하는 건지. 그때는 내가 센스가 부족해서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무심코 툭 내뱉자 아무 대꾸 없이 혼자서 뭔가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뭔가 걸리는 게 있다고 했다. 주말에 과장님네 부부를 우리 집으로 불렀다. 미궁에 빠진 사건에 대해 할 얘기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왕재숙 씨도 불렀다. 왕재숙 씨한테는 과장님 부부도 온다는 말은 미리 하지 않았다. 왕재숙은 거실에 있는 과장님을 보더니
어머, 과장님, 어떻게 여기 계세요? 이런 우연이라니. 우리 진짜 너무 통하는 것 같지 않아요? 라며 흥이 올라서 종종 걸음으로 들어오다가 사모도 같이 있는 걸 보더니 순식간에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혀까지 차면서 말이다. 나는 문제의 합성 사진을 꺼내서 왕재숙 씨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본인이 한 거 맞죠? 라고 돌직구로 물었다. 그러자 의외로 순순히 시인하는 왕재숙. 이어진 그녀의 발언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다.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짓을 한 건 모두 과장님을 위해서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주 심플하죠. 과장님은 이혼하고 싶어 하는데 와이프가 떨어져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와이프가 포기하고 떨어져 나갈 소스를 좀 제공해 주려고 했던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아무 걸림돌 없이 만날 수 있잖아요? 라는 말을 듣고 나와 남편은 순간 멘붕. 사모도 너네 뭐 있니? 하는 표정으로 과장님을 쏘아봤다. 하지만 과장님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고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는 걸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걸 증명하려는 듯 남편은 왕재숙 씨가 예전부터 과장님을 찜해놓은 상태였고 회사에서도 틈만 나면 과장님 주변에서 얼쩡거렸다고 했다. 남편의 증언을 참고로 과장님의 주장을 들어본 결과 과거 왕재숙이 여러 번 과장님한테 사귀자는 말을 한 적이 있었지만 결혼한 몸이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없다고 거절했다는 거였다. 하지만 왕재숙은 그 말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왜곡해서 이해했다. 과장님의 진심은 자기랑 사귀고 싶어 하지만 와이프가 헤어져 주지 않아서 힘들어한다 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문제의 합성 사진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런데 하필 나와 남편의 사진을 이용한 이유는 평소에 인꼬부부로 소문이 나 있던 나와 남편이 시간이 나면 둘이서 같이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간다는 걸 나한테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부부 사진을 촬영하기에 딱이란 생각에 타깃으로 정했다는 걸 알게 됐다. 사이좋은 부부라서 타깃으로 삼다니. 사이가 나빴다면 이런 쓸데없는 일에 휘말릴 일도 없었을 거란 얘기가 되나 싶어서 순간 기분이 착잡했다. 피해자가 된 우리 네 사람은 왕재숙의 행위를 간과할 수 없었다. 이번 일을 과장님과 남편이 회사에 보고했고 왕재숙은 즉시 해고됐다. 물론 왕재숙한테 위자료도 청구했는데 자기는 과장님한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둥 딴소리만 해대고 상태가 심각했다. 하는 수 없이 본가에 연락해서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난 후 왕재숙의 부모님은 우리 네 사람에게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시더니 위자료도 대신 다 지불해 주셨다.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왕재숙을 본가에 데리고 가서 감시하겠다고 하셔서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본가에 간 뒤로도 왕재숙은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았다. 회사에서 잘린 후 정신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 왕재숙은 그분이 나를 데리러 온다고 했어. 나 지금 가야 돼. 틈만 나면 여기로 오려고 발악을 하다가 마침내 정신병동 1인실에 입원하게 됐다고 한다. 본가에서 몰래 빠져나와 여기로 다시 오는 상상만 하면 소름이 돋았는데 철저히 출입 통제되는 곳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 조금 안심이 됐다. 그 후 과장님 사모는 자기가 오해해서 나한테 이중 피해를 줬다면서 사과와 함께 위자료를 봉투에 담아서 과장님과 같이 들고 왔는데 고의로 그랬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기로 했다. 일방적으로 왕재숙에게 우리 모두가 당했던 일이었으니까. 또 남편과 과장님은 사적으로도 같이 낚시며 골프를 즐기는 사이였고 그러다 어쩌다 과장님이 우리 집에 와서 앉았다 가는 일도 있었다. 사모가 그 사진을 보고 바로 머리에 피가 솟았을 게 이해가 간다. 과장님 부부 역시 우리 부부만큼이나 인꼬부부로 유명했는데 남편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면 흥분하는 게 당연하고 나중에야 합성사진인 걸 알았지만 처음엔 몰랐으니까 이번 일은 그냥 잊어버리고 앞으로도 남편을 잘 부탁드린다 라고 하고 훈훈하게 마무리 지었다. 나하고 남편은 정말 재수가 나빴다는 말밖엔 나오지 않지만 과장님이야말로 선도 확실히 긋고 잘못한 것도 없이 스토커 피해를 입었으니 가장 힘들었을 사람은 과장님이었다고 본다. 왕재숙 씨 부모님 말씀으로는 정신병동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한 심정은 그 안에서 평생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비튼. 내 이름은 한바로, 직업은 회사원. 아내 부정혜도 같은 회사 직원이다. 부정혜는 기획부, 나는 영업부로 다른 부서 소속이었다. 하지만 회식을 같이 할 때도 많았고 쉬는 시간에 잡담을 나눌 기회도 종종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부정혜는 남친과 잘 안 된다며 고민하고 있었다. 남친은 우리 거래처 직원이라고 했다.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남자가 영 별로였다. 남친이 양다리 걸치다 들켰어. 내가 화냈더니 글쎄 헤어지자는 거 있지? 그러고도 인간이니? 인간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몇 며칠 술을 마시러 갔을 때 부정혜는 열받는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며칠 후 부정혜가 바람난 남친과 헤어졌다고 하길래 나는 진심으로 위로해줬다. 원래도 친했지만 이 일로 인해 더욱 거리가 가까워졌던 것 같다. 퇴근 후에 둘이서만 한잔하자 라고 부정혜가 먼저 말했다. 그렇게 2달 후 부정혜의 적극적인 대시를 받으며 우리는 사귀기로 했다. 다시 반년이 지났을 무렵에도 여전히 잘 만나고 있었다. 다만 그 즈음에 영업이 너무 바빠서 데이트를 자주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시기에 부정혜와 같은 부서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요즘 부정혜 씨 안 나오는 날이 많은데 별일 없지? 오늘도 연차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들어서 아침에 전화해서 유급 신청하는 날이 많아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다. 내가 요즘 바쁜 거 알고 걱정 끼치기 싫어서 일부러 말을 안 했나? 나는 즉시 부정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정혜는 중요한 얘기가 있어. 오늘 저녁에 만나. 라고 말했다. 당연히 그러자고 대답했다. 몸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한 나는 편의점에 들러서 가볍게 먹을 음식을 조금 샀다. 먹을 걸 들고 부정혜 집에 갔는데 부정혜가 큰 소리로 엉엉 울고 있었다. 야, 너 왜 그래? 나 임신이래. 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곧 놀람이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결혼할 생각도 있었고 당연히 아이도 낳고 싶었다. 진짜야?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나는 부정혜를 얼싸안았고 부정혜는 감격스러운 듯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자기가 좋아할지 계속 걱정했었어. 그걸 왜 걱정해? 당연히 기쁘지. 우리 애기가 생겼는데. 감격스러운 건 분명했지만 뭔가 꺼림칙한 기분도 있었다. 분명히 콘돔을 사용했고 항상 조심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아이는 결혼하고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갖고 싶었다. 피임이란 게 절대 안전한 건 아니구나. 순간 그렇게 생각했었다. 아무튼 내가 아빠가 되는 거네. 나를 닮든 정혜를 닮든 착하고 똑똑한 아이로 키워야지. 부정혜와 나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 서로 상의하고 결정했다. 그 다음 주에 나는 프로포즈 반지를 샀다. 부정혜가 나 반지는 이걸로 할래 라고 해서 영끌로 1,500만 원짜리 반지를 구입했다. 다행히 저금해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금전면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부정혜 부모님도 찾아뵀다. 부정혜가 1,500만 원짜리 결혼 반지를 받았다고 하자 돈 많은 사위가 들어온 줄 아셨는지 갑자기 대환영 분위기로 바뀌었다. 우리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는데 역시 훈훈한 분위기였다. 우리 부모님은 벌써 손주까지 보는 거냐며 2배로 좋아하셨다. 양가 집안 상견례를 마치고 임신 5개월째에 결혼했다. 회사 동료들한테도 성대한 축하를 받았다. 아내는 출산 휴가에 들어갔다. 신혼생활은 달콤했다. 회사에서 새 신랑을 배려해준 덕분에 퇴근을 일찍 할 수 있었다. 아내는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아이 이름은 나도 부모님도 수십 가지를 생각했는데 아내가 어떤 이름을 굳세게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이름 아니면 안 돼 라고 주장했다. 그렇게까지 그 이름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야? 이유를 물었지만 아내는 마땅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필링이지. 느낌적인 느낌. 아내의 답변은 논리성 빵이었지만 힘들게 출산한 장본인이었다. 나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출산 첫 한 달은 나도 육아휴가를 내고 부부가 함께 육아를 냈다. 솔직히 처음 해보는 일이라 해프닝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우리 소중한 아이야. 내 아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한 방에 피로가 달아났다. 어느덧 내 육아휴가가 끝났다. 회사 일 때문에 전처럼 육아를 도와줄 수 없게 됐다. 그래서인지 아내의 기분이 완전히 바닥을 깔았다. 퇴근해서 들어가도 왔어요 라는 인사말 한마디 없이 덜렁 애를 나한테 맡기고
자기는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대. 육아노동이 힘들어서 그래. 혹시 산후 우울증 같은 건가? 그럼 기분이 저렇게 다운된다던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대. 다음날 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덕분에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일찍 갈 수 있게 됐대. 평소보다 너무 일찍 와서 그런지 아내는 내가 온 것도 모르고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대. 산후 우울증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활기찬 목소리였대. 아기 방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대. 하지만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 즐겁게 통화를 이어갔대. 근데 다음에 언제 올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애기도 너 보고 싶어 한단 말이야.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 애교 섞인 말투였대. 순간 방문 앞에 멈춰섰대. 인기척을 느꼈는지 아내가 서둘러서 전화를 끊었대. 누구랑 통화한 거야? 회사 친구지. 아내는 너무 티나게 허둥댔대.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 사람은커녕 최근 몇 주간은 양가 부모님도 오신 적이 없었대. 나는 평소처럼 애를 돌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대. 아내는 기분이 안 좋다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대. 혹시 이 애가 내 애가 아닌 거 아닐까? 문득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대. 나는 홈캠을 구입했대. 녹화 기능을 갖춘 걸로. 밖에서도 실시간으로 체크가 가능했대. 침실과 거실에 설치했대. 며칠 후 힘 안 들이고 아내와 불륜남의 부정행위 영상이 포착됐대. 애는 맨바닥에 그냥 내팽개쳐져 있었대. 두 사람은 부적절한 행위에 정신이 나가 있는 것 같았대. 구역질이 올라오는 걸 참고 녹화 버튼을 눌러서 불륜 증거를 확보해뒀대.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대. DNA 감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것과 불륜 상대로 짐작가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대. 나는 동료들한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대. 술 한잔 하자고 한 후 이건 비밀로 해줬으면 한다는 말을 먼저 한 후 솔직하게 사정을 말했대. 아내와 불륜남이 같이 화면을 보여주자 불륜남이 누군지 바로 답이 나왔대. 이 남자 알아요. 부정희 씨 전 남친이에요. 그리고 불륜남의 이름을 듣는 순간 무릎을 탁 쳤대. 애 이름을 아내가 지었거든? 근데 그놈하고 한 글자 차이야. 한자까지 거의 똑같았대. 술자리에 있던 동료도 비명을 질렀대. 나는 회사 일을 끝내고 집에 가도 아이를 돌보지 않았대. 그러자 부정희의 분노지수가 올라갔대. 퇴근하고 왔으면 애를 봐야지. 뭐 하는 거야? 소리 지르는 부정희에게 딱 한마디만 했대. 이혼해. 뭐? 부정희는 멘붕이 온 듯. 변호사한테서 연락 올 거야. 그 전에 난 이 집에서 나갈 거고. 너 미쳤어? 자기 애를 두고 뭐래? 가긴 어딜 가.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몇 마디 했다고 어떻게 이혼이란 단어를 입에 올려? 무책임하게. 부정혜가 쌩 난리를 쳤지만 무시하고 집에서 나왔대. 다음날 변호사가 아내와 불륜남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자 부정희한테서 연락이 왔대. 보고 싶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부정혜가 데리고 온 변호사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대. 부정혜 씨는 이혼에 동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남편 되시는 한바로 씨의 육아 방치 및 언어 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부정혜는 근거 없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대. 이어서 내 변호사가 얘기를 시작했대. 이번 이혼의 원인은 아내분의 불륜에 있습니다. 나도 한마디 보탰대. 육아는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언어 폭력 또한 사실 무근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DNA 감정을 위해 샘플 채취를 의뢰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정혜는 불륜을 탕란으로 덮은 게 분명합니다. 부정혜의 변호사는 크게 동요했대. 불륜 탕란?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의뢰인과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혜 씨의 변호를 중지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자리를 떴다. 그냥 가는 게 어디 있어? 난 어쩌라고. 무슨 변호사가 이래? 부정혜는 광분하면서 합의 자체를 파토내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불륜 증거는 차고 넘쳤다. 부정혜는 인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바로 씨라면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좋은 아빠가 돼줄 거란 믿음이 있었어. 당신 인성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날 믿어서 이용했구나. 이 배신자. 나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얼마 후 DNA 검사 결과 아들아이는 내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결과는 이혼이었다. 전처에게 위자료로 반지값 등을 포함시켜서 4,500만 원을 청구했다. 불륜남에게는 3천만 원을 청구했다. 부자관계 부재 확인 조정을 거쳐서 아내의 아들과 나는 남남으로 정리됐다. 불륜남은 원래부터 아이를 키울 책임감은 1도 없었던 모양인지 회사에 사표를 내고 잠수를 타버렸다.
전처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도 복직하지 않고 퇴사했다. 불륜 탕란 사건이 사내에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에 다른 선택은 할 수 없었겠지만 자기가 낳은 아이는 열심히 키우기 바란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이름은 최건우, 30세, 기혼자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인해 크게 다쳤고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부상은 순조롭게 회복됐고 이대로라면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들었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게 된 나에게 아내 한진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차갑고 냉정한 태도로 나를 대했다. 빈손으로 병실로 들어온 아내에게 나는 애써 평상시보다 더 밝게 말을 걸었다. 나 이제 퇴원이 별로 안 남았어. 퇴원만 하면 뭐해. 어차피 목발 짚고 다녀야 되는데. 나한테 일부러 보여주려는 듯이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요즘 아내는 계속 이런 식이다. 그러더니 아내는 내 상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상관없는 옆집 여자 흉만 실컷 보다가 가버렸다. 어쩔 수 없지. 하루아침에 가장이 다쳐서 수입이 없어지니까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겠지. 곧 괜찮아질 거야.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내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로도 아내의 태도는 여전히 냉랭했다. 당신 현장에 복귀할 가능성 없다고 했던 말 진짜야? 이 얘기는 벌써 수도 없이 반복했던 말이었다. 내 입에서도 한숨이 나오려고 하는 걸 간신히 참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한테는 면목 없고 미안한 마음뿐인데 보다시피 이 다리로는 도저히. 나는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기부스를 동여맨 한쪽 다리를 내보였다. 더 이상 건설 현장에서 일하긴 힘들 것 같고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다른 쪽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당신처럼 3류 대학 출신에 나이도 벌써 30인데 취직이 말처럼 그렇게 쉬울 것 같아? 월급 깎이면 생활비 줄여야 하고 그럼 생활 수준 낮아질 거고 나들 어떻게 그러고 살라는 거야? 미안한 건 나도 아는데 나라고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니다. 취직은 쉽지 않을 거고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이었던 건설회사와 같은 수준의 월급을 기대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어느 날 화장실에 갔다가 나왔는데 군뱅이가 따로 없어. 얼른 비켜. 나더러 화장실을 어떻게 가라는 거야? 미안. 다리를 다친 후 화장실 다니는 것조차 힘든 일이 됐는데 화장실 앞 좁은 복도에서 아내에게 야단을 맞는 것도 일상이 됐다.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하고 결혼을 해서 30이나 돼서 놀고 먹으면서 저 태평한 얼굴 좀 봐. 덩치는 산만해서 나가서 일도 못하고 뭐에다 쓰니 정말? 일도 못하는 그 덩치에 이제 집안에서 걸리적거리기밖에 더해? 아내의 폭언을 들으며 나도 뭐라고 대꾸하고 싶었지만 가정으로서 수입이 없는 건 사실인지라. 쓸모없다. 걸리적거린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아내와 이미 망가진 내 몸을 보면서 한없이 절망 속에 갇히는 기분이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도 재취업 활동에 나서긴 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당신 다리 다치고 수입도 없고 사는 게 말이 아니야. 이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 일단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산재 처리가 돼서 보험금이 나올 거란 얘기를 해줬다. 이번 사고는 업무 중에 일어난 거라서 산재보험 나올 거래.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좀 있잖아. 그래, 모아둔 돈 좀 있지. 근데 30살부터 집에서 놀고 있는데 그 돈으로 몇 년이나 버티겠니? 이제 그 정도 계산도 안 되니 넌? 그렇지만 내 팔자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진즉에 알았으면 당신처럼 덩치만 큰 남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당신 기분 모르는 건 아닌데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심해? 뭐가 심해? 가서 거울 좀 봐봐. 당신 수염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자랐는지. 심하다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거야. 예전엔 그래서 내가 좋다더니. 그거야. 예전엔 큰 건설회사에 취업도 하고 회사에서 좋은 평가받고 있을 때 얘기지. 그대로 잘 나갔으면 승진도 하고 좋았겠지. 근데 지금은 회사에서 퇴출당했잖아. 지금은 폐기물하고 뭐가 달라? 심지어 재활용도 안 되는 폐기물이야. 너무 심한 말을 듣고 나니 오히려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은 아내와 한마디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던 아내가 요즘은 밖으로 나들기 시작했대. 오늘도 외출한다며 나갔는데 핸드폰을 두고 나간 걸 나중에 알았대. 별 생각 없이 아내 핸드폰에서 라인을 클릭해서 봤는데 친구들한테 내 흉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을까 그게 궁금했던 건데 이게 뭐야? 아내는 불륜 중이었대. 불륜남의 나이는 나와 동갑인 30살. 게다가 그동안 나한테 무지개 무보수라고 사람을 무슨 쓰레기 취급하더니 그놈은 무명의 자칭 밴드 뮤지션, 다른 말로 무직 무보수, 나와 똑같은 처지였대. 정기적으로 놈이 아내한테 돈 얘기를 했고 아내는 그놈한테 ATM 취급을 받고 있는 게 분명했대. 당연히 그놈한테 바치고 있는 돈은 내 월급과 내 보험금 외에 다른 재산은 존재하지 않았고 속에서 열불이 나기 시작했대. 핸드폰을 놓고 나간 걸 알고 집으로 다시 돌아온 아내에게 나도 더는 참지 않고 따져댔대. 당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인 화면을 증거로 내보이자 아내도 순간 당황해서 기가 죽은 것처럼 보였대. 내가 누구랑 라인을 하든 그건 내 맘이지? 왜 당신이 참견하고 난리야? 되려 역정을 내는 아내에게 아내가 불륜남에게 보낸 메시지를 담담하게 읽어내려갔대. 다리 다쳐서 장애자가 된 남편은 이제 건설 현장 복귀는 물 건너갔고 그딴 불량 폐기물 남편하고 이혼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자기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게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면 나 말고 다른 남편이 또 있어? 왜 나만 나쁜 사람 취급해? 월급 빵빵해서 결혼했는데 이제 당신한테 뭐가 남았어? 사실 내 취향은 아이돌 타입이야. 그 사람같이 생긴. 아내의 핸드폰에는 불륜남의 사진이 몇 장이나 저장되어 있었다. 솔직히 인물도 반반하고 락밴드 분위기도 풍기고 나랑은 달랐다. 당신처럼 산적같이 생긴 남자랑 결혼해주고 그동안 같이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그런 거였어? 아내에 대한 내 감정이 순식간에 식는 게 느껴졌다. 지금까지 아내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에도 묵묵히 견뎌왔던 건 그녀가 내 아내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좋아, 이혼해줄게. 단 위자료 지불할 각오는 됐겠지? 전업주부라고 해도 예외는 없어. 그래, 좋아. 몰라서 하는 소린데 내 남친은 곧 앨범 내고 데뷔할 거야. 당신처럼 내리막길밖에 없는 인생하고는 틀려. 대기 만성형이라고. 남자의 매력이 뭔지 보여주는 끝판왕이야. 그까짓 위자료? 내 남친이 바로 내줄걸?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혼은 척척 진행됐다. 솔직히 그놈은 뮤지션 폰만 잡을 뿐이지 공식 데뷔는 허세라고 생각했었대. 겉모습만 그럴싸해 보이는 거라고 얕잡아봤었는데 의외로 정말 데뷔를 해서 나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아내가 장담한 위자료를 포함해 사태는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다. 전처 한진자는 집에서 나간 후 불륜남 맨션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던 모양이었는데 불륜남 맨션에 도착한 후 공교롭게도 다양한 불륜녀들과 조우하게 됐다. 모두 4명이었다. 놈은 모두 5다리를 걸치고 있었고 한진자는 5번째 불륜녀였다. 다시 말해서 한진자의 우선순위가 최하위였던 것이다. 한자리에 모인 여자들은 서로 핥히고 물어뜯는 개싸움이 벌어졌는데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 사태로 인해 불륜남의 이름이 보도됐고 눈앞에 있던 데뷔는 물거품이 됐다. 결국 밴드그룹으로서의 출구가 막혀버린 불륜남은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나를 포함한 불륜녀들의 남편으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았기 때문이다. 한진자는 불륜남에게 결국 차였고 지금은 허름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어느 날 나는 한진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뭐해? 집에 없는 척하면 누가 속을 것 같아? 나 네 전 남편이야. 얼른 위자료 갚으라고. 아치! 아치! 전 아내는 일부러 기침을 하면서 살며시 문을 열었다. 실은 내가 감기에 걸려서 요 며칠 파트 근무도 못 나갔어. 이런 걸로 내 동정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 비웃음밖에 안 나왔다. 지금 나는 목발 없이도 충분히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됐지만 목발에 의지해 지내던 시절 아내가 내게 어떤 말을 했었는지 기억하고 있다. 걷지도 못하는 사람은 폐기물이라고 비웃던 여자가 지금은 감기 정도로 나한테 동정심이라도 사겠단 거야? 그건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요목조목 따지자 아내는 억지로 눈물을 짜내기 시작했다. 당신 그거 다 오해야. 좋아, 솔직히 나 바람 피웠어. 하지만 그건 나도 그 남자도 잠시 아주 잠깐 서로 잠깐 불장난해본 것 뿐이라고. 아니,
당신 라인을 보면 최소한 당신은 진심이었어. 물론 그놈은 당신 말대로 잠깐 즐긴 것뿐이란 말에는 동의. 어쨌든 체납하지 말고 위자료 제대로 지불해. 당신 입장에서야 적은 금액이 아니겠지만 말이야. 며칠 후 전 장인 장모한테서 미안하다는 전화가 왔다.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말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분위기를 보니 아마도 이혼의 핵심 사유가 뭔지 알아낸 것 같았다. 명절이 되어 평소처럼 친정에 갔던 한진자는 바로 집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더구나 친정 동네엔 일하다 장애를 입은 남편을 내팽개치고 딴 남자를 만난 막장녀, 악녀라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쫙 퍼져서 친정 주변은 얼씬도 못하게 됐다고 한다. 이제 친정 출입은 불가능할 듯. 나는 전에 다녔던 건설회사에서 사장님의 특별 배려로 하청업체에서 사무직 일을 하게 됐다. 또 새 직장에서 아주 훌륭한 한 여자를 만나 지금은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위자료를 다 받은 후로는 한진자와 연락 한 번 한 적이 없었는데 새 여친과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진자와 마주쳤다. 그런데 다리를 다쳤는지 목발을 짚고 불편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난 그런 그녀를 보면서도 동정심이 1도 생기지 않았다. 내 이름은 정우생, 아내가 있는 남자로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다. 무슨 이유인지 아내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 아이가 없다. 저렇게 예쁜 아이를 왜 너무 갖고 싶은데. 하지만 내가 낳을 수도 없고 당사자인 아내가 아직 일러 라고 하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도 언젠가는 나와 우리 아이, 아내, 셋이서 행복하게 살 날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동창 모임 갔다 올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려입은 아내를 보고 내심 놀라서 제대로 된 대답이 안 나왔다. 근데 요즘 동창 모임이 잦네? 그거야 학교 분위기에 따라 다르지. 우리는 엄청 사이가 좋았어. 그런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불륜을 감지한 나는 동창 모임이라고 둘러대고 실상은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나도 동창 모임이 있었지만 아내는 그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다. 마침 아내와 같은 학교 출신인 회사 후배가 있어서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오늘 잔업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회사에 있겠지. 후배에게 물었더니 뜻밖에도 오늘은 진짜로 아내 학교에 동창 모임이 있다는 행보를 확인했다. 부하에게 고맙다고 하고 통화를 마친 후 어쩐지 허탈해진 나는 소파에 몸을 묻었다. 아, 다행이다. 아내가 불륜이 아니어서. 먹구름이 거친 것처럼 후련한 기분이 들었다. 아내가 다녔던 학교는 머스마들만 득실거리는 남고 출신인 나와는 달리 듣기만 해도 설레는 남녀 공학이었다. 동창 중에는 출세한 애들도 꽤 된다고 들었다. 그러고 보니 아내와 같은 반이었던 애 중에 벤처로 큰 성공을 거둔 동창도 있다고 했다. 예전에는 툭하면 걔는 옛날처럼 완전 특출한 애였어. 라고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뿌듯해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최근엔 언급한 적이 없었다. 집에 돌아온 아내한테 별 생각 없이 물어봤다. 자기 동창 중에 벤처로 완전 성공했다던 친구 있잖아. 한상진이었나? 그 친구도 모임에 잘 나와? 갑자기? 아니, 나 그냥 생각나서 물어본 거야. 그럼 한상진도 똑같은 고딩 동창인데 애들 모일 때 걔도 오면 당연히 만나지. 그러네, 그렇겠다. 하지만 왠지 석연치 않은 느낌적인 느낌이 다시. 아내는 뒤가 캥기는 일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발끈하는 특징이 있었다. 아까 그건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을 때 하는 행동이었다. 이 판도라 상자를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당신도 한상진만큼은 아니어도 최소 부장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당신 그 정도 자신은 있지? 최선을 다해야지. 아내의 입버릇은 출세해라였다. 하지만 일개 셀러리맨이 부장까지 올라가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동창회 나가면 커리어 우먼이라고 뽐내는 애들 때문에 나 같은 전업주부는 완전 무시당하는 거 알아? 그럴 때 내가 내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건 남편 회사, 남편 연봉, 남편 지위밖에 없다고. 그런데 뭐야? 당신 회사는 이 조그마한 도시에서는 알아주지 전국에서 누가 알아주기나 해? 대도시 셀러리맨들 평균보다 낮잖아. 우리가 지금 대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봐. 당신은 패기가 부족한 게 문제야. 그러니까 출세를 못하는 거라고.
이거 세탁소에 맡기고 와. 라고 명령했다. 묵묵히 시키는 대로 따르던 나는 아내가 벗어놓은 다른 옷가지들도 정리하려고 욕실 앞으로 갔는데 상진이하고 빨리 같이 있고 싶다. 욕실 문 너머로 들려왔지만 아내가 혼자말로 내뱉은 말은 똑똑히 전달됐다. 뭐? 같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일까? 오해라고 믿고 싶었다. 예를 들면 동창회에서 옆자리에 앉고 싶다. 뭐 그런 작은 욕망일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아내의 말투로 봐서는 빨리 결혼하고 싶다 라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됐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아내의 동창생인 부하에게 내 아내가 불륜 중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다음 동창 모임 때 분위기를 살펴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내의 불륜 의혹은 팩트였다. 부하한테서 계장님이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신 걸로 돼 있더라고요 라는 보고를 들었을 때는 내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퇴근 후 아내에게 진상을 캐묻자 언제나 그랬듯이 자기가 더 화를 냈다. 나라고 좋아서 그랬겠어? 당신은 만년 개장에 개장밖에 못할 그릇인데 내 생전에 당신이 사장 되는 날이 오겠냐고. 그 얘기랑 이 얘기는 별개지. 당신 지금 불륜 저지른 주제 상식적으로 나한테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과할 사람은 출세랑은 담쌓은 지 오래고 월급도 지위도 맨날 그 타령인 무능한 당신이 해야지. 당신 주제에 나같이 잘나가는 여자가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 아무리 그래도 멀쩡히 산 사람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을 만든다는 게 말이 돼? 그럼 난 지금 귀신이냐? 그야 미망인이라고 하면 더 인기가 좋단 말이야. 뭐? 아내의 대답은 이해 범위를 초과했다. 남편이 있다고 하면 불륜이 되는데 상식맨 한상진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아내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했다. 그리고 이혼했다고 하면 혹시라도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의심받을 수도 있잖아? 그런 리스크를 회피하는 데는 미망인이 최고야. 뭐가 어째?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았다. 몇 년이나 함께 살아온 남편을 그런 웃기지도 않는 이유로 죽은 사람으로 둔갑시키다니. 나는 철저히 응징하리라 다짐했다. 소원대로 홀몸으로 만들어줄게. 고맙네 진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해놓고 아내는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딱 2통 전화를 거는 걸로 끝냈다. 한 통은 내 직속 부하에게. 아내는 계장을 눈에 안 차했지만 나에게도 믿음직한 부하가 있었다. 자그마치 아내의 동창생으로. 그렇다면 한상진과도 동창생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나머지 한 통은 처갓집에 걸었다. 불과 며칠 후 서로 한 방에 이혼에 합의해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아내가 울면서 나한테 돌아왔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한상진이, 세상 자사 같던 상진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다시는 연락하지 말래. 왜? 그럼 일이 잘 됐단 얘기네. 설마. 나는 아내의 동창생에게 부탁해서 진실을 알리게 했다고 말해줬다. 말도 안 돼. 그럼 상진이는 내가 미망인이 아니란 걸 다 알고 나서. 너도 참 한심하다. 그딴 거짓말이 계속 통할 줄 알았냐? 아니지. 들통나도 상관없었겠네. 그걸 사실로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동안 아내가 왜 아이를 거부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아이를 낳는다면 한상진의 아이를 낳고 싶었던 거다. DNA 검사 한 방이면 다 들통나는데 아이 아빠가 나면 안 됐던 거였다. 부탁이야. 오늘 하룻밤만이라도 좋으니까 여기서 좀 채워줘. 여긴 내 집이야. 더 이상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우리가 한두에 같이 살았어?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같이 살았잖아. 나를 배신하면서 말이지. 그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잖아. 다른 여자애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코딱지만한 회사 만년 계장 부인. 당신이 나였어도 사장 부인이 될 기회가 눈앞에 오면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더티했던 게 문제지.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아내를 쫓아내고 거칠게 문을 닫아버렸다. 그 후 아내는 나한테 거부당하고 한상진한테도 거부당하자 친정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친정 동네에서도 이미 자기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면서 또 만만한 나를 찾아왔다. 소문 날만하지. 동창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게다가 동창회가 좀 자주 열려? 소문나는 건 일도 아니지. 자업자득의 결과였다. 부탁이야. 이제 상진이 타워맨션도 친정집도 내가 갈 곳이 없어. 이제 깨달았어. 바로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고 가장 아늑한 내 집이란 걸. 착각 그만. 넌 이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아니야, 우리 아직 정식으로 서류 접수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나 아직 당신 아내고 여긴 내 집이기도 해. 갑자기 기가 살아난 아내에게 나는 냉정하게 현실을 깨우쳐줬다. 이혼 사유는 아내의 불륜이고 이혼 소속을 밟아달라고 변호사한테 일임해뒀어. 뭐? 잘가 미망인. 아니지 참. 그냥 돌싱 아줌마. 그리고 다시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년이 지났다. 나는 같은 회사 동료였던 지금 아내와 결혼했고 아이도 태어나고 행복한 가정을 다시 이뤘다. 전처였던 그 여자는 아직도 제가 미망인이거든요 라는 병적인 거짓말을 만나는 남자들마다 하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남자를 잡으려는 모습이 추하기 그지없다는 소문이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여전히 들통이 나고 버림받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이젠 정말 이혼 경력이 있는 그냥 아줌마라고 불릴 나이가 된 전처를 생각하면 불륜을 알게 됐던 당시의 분노는 떠오르지도 않고 그냥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내 이름은 유도희. 남편 한진상과 둘이서 살고 있다. 남편과의 사이는 좋은 편이지만 결혼 초부터 시댁 식구들한테는 줄곧 거부감을 느껴왔다. 추석이나 설에 시부모님, 시누이 부부, 그리고 시누이 조카와 같이 보내는 시간은 내게 있어 고문을 연상시켰고 겨우 1년에 2번 얼굴을 보는 건데도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시댁 식구들은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상식이 없는지, 그 중에서도 특히 시누이 아들인 재수는 오냐오냐 자라서 그런지 초등학교 3학년이나 됐는데도 해도 되는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구분을 못했다. 설 연휴라 오래간만에 시댁에 갔더니 시누이 아들이 집안을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아줌마, 아저씨 왔네. 호칭이 틀렸잖아. 삼촌하고 외숙모가 왔다고 해야지. 아, 개짜증. 시누이 아들의 과격한 인사를 받자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시누이 아들이 지저분한 얘기를 꺼내고 음식 가지고 장난치고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나중에는 제사 음식에까지 손을 대고 함부로 먹고 가지고 놀고 개판이었다. 그런데도 어느 어른 하나 주의를 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 모든 걸 보고 있자니 짜증지수가 급상승했다. 식사가 끝난 후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시누이 아들을 봤더니 내 가방에서 멋대로 지갑을 꺼내더니 돈까지 꺼내고 있었다. 원래 재수없어. 돈도 많으면서 세뱃돈은 겨우 10,000원밖에 안 주고 짠순이 아줌마.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당장이라도 폭발해버릴 것 같았는데 시누이와 시부모들은 웃으면서 내 말이 라면서 장단이나 맞추면서 야단칠 생각도 안 했다. 이 일만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내가 시누이 아들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했다. 남의 지갑에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야. 헐, 아직 애라서 그런 걸 가지고 너도 참. 여보, 쟤는 아직 애가 없어서 뭘 몰라서 그래. 그러자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남편은 입을 여는가 싶더니 나를 어이없게 만들었다. 처음엔 내 편을 들어주려니 하고 기대했었는데 그런 내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망언을 입에 담았다. 지갑 좀 연 걸 가지고 애한테 싫은 소리라고 그래. 너 그렇게 넘어가주면 어디가 덧나?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치를 넘은 나는 유독 검은띠라는 숨기고 있던 특기를 발휘해서 시댁 식구 전원을 한 사람씩 냅다 집어던졌다. 오랜 기간 유도로 단련된 나한테 업어치기 정도는 남자 어른이라고 해도 식은 죽 먹기였다. 간단하게 전원에게 손맛을 보여준 나는 살짝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단체로 충격받고 패닉 상태에 빠진 시댁 식구들을 한심한 눈초리로 내려다봤다. 아파! 야, 너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어디서 폭력을? 물론 이 사람들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고 진짜 아프지 않을 정도로 강도를 조절한 건 프로인 나에게 기본이었다. 온 식구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상한 희열이 느껴졌다. 위아래도 몰라보고 어디서 시어른들을 내다 던져? 경찰 불러야겠어! 괜찮아? 머리 안 다쳤어? 나를 향해 맹비난을 퍼붓는 시댁 식구들과 앙앙 울어대는 애를 무시하고 그 집에서 나왔다. 그 길로 친정으로 간 나는 핸드폰 전원을 끄고 친정 엄마와 남은 설 연휴를 즐겼다. 우리 부모님은 몇 년 전에 이혼하셨고 친정집엔 엄마 혼자 살고 계셨다. 두 분의 이혼 사유는 가치관의 차이라고 하셨다. 경찰관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유도를 시작한 나는
비록 두 분이 이혼은 하셨지만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은 변함없었다. 친정에서 며칠씩 지낸 건 아주 오래간만이었고 집에 있다 보니 아빠도 보고 싶어서 연락했더니 조만간 들리겠다고 하셨다. 그날 저녁엔 엄마와 둘이서 오랜만에 같이 술도 마시고 하소연도 하고 얘기를 많이 했더니 피곤해서 바로 잠이 들었다. 다음날 초인종이 울리길래 아빠가 왔나 싶어서 바로 나갔는데 예상과는 달리 시어머니와 남편이었다. 시어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심지어 우리 엄마한테까지도 막대했다. 우리 채수가 너한테 폭행당하고 나서 PTSD 진단받고 학교도 못 간 거 알아? 내가 너 고소해서 깜방에 쳐넣을 거야.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위자료 내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흥분해서 계속 소리치는 시어머니를 나와 엄마는 그저 쳐다만 봤다. 우리 엄마 말 똑바로 들어. 나도 너랑 이혼할 거니까 위자료 준비해. 이혼하는 건 좋은데 변호사 앞에서 얘기해. 그리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소리치면 동네 민폐니까 그만 나가줘. 돌아가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당장 무릎부터 꿇어라, 경찰 부를 거다 하면서 갈 생각을 안 했다. 그 상태가 1시간 정도 계속됐을 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열었더니 이번엔 아빠가 사천왕에 버금가는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빠 성격에 밖에서 방금 한 얘기를 다 들었다면 남편은 이제 죽은 목숨이다 싶었고 도망쳐!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럴 새도 없이 아빠는 순식간에 남편을 들어올려서 이 자식이 감히 내 딸한테. 라고 소리치며 엎어치기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시어머니는 놀라서 남편을 버려두고 혼자 도망쳤고 남편은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몰래 아빠한테 SOS를 보냈었다고 한다. 나는 어질러진 방안을 정리했고 엄마와 아빠는 남편을 무릎 꿇게 하고 설교를 시작했다. 남편은 울면서 잘못했다고 했지만 나도 부모님도 이미 그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 집 밖으로 쫓겨난 남편은 완전히 풀이 죽어서 터덜터덜 걸어갔다. 그동안 네가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연락하고. 아빠 고마워. 고맙긴. 아빠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아빠는 쿨하게 한마디 하고는 바로 가셨다. 그 든든한 모습이란 아빠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된통 당한 뒤로 겁을 먹었는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와서 횡포를 부리는 일은 없었다. 냉정을 되찾고 이성적으로 여러 번 숙고한 결과 역시 남편과 그 가족들과는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았고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을 불러서 최종적으로 얘기하면서 결론은 이혼이라고 말하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남편은 그냥 던진 말이었는데 정말 이혼하자고 나올 줄은 몰랐던 눈치였다. 그래서인지 처음엔 이혼 서류에 사인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자세를 취하면서 심지어는 나더러 집으로 돌아와. 그만 화해하고 우리 다시 잘 지내자. 라는 망언을 물론 거절했다. 자그마치 10년 벽두에 내 남편이 얼마나 무개념한 인간인지 깨달았는데 어림없는 소리. 이혼할 결심에 추호의 흔들림도 없던 나는 버티기로 나오는 남편에게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제의 현실을 깨달았는지 남편은 마지못해 사인을 했고 다음날 구청에 가서 바로 접수시켰다. 이어서 아빠한테 변호사를 소개받고 똑부러지게 재산분할을 받아낸 뒤 이혼이 성립됐다. 이혼 후 당분간은 엄마 집에서 지내면서 새로 일자리도 찾았고 새 출발을 위한 리셋 준비를 끝냈다. 새 직장, 새 일에도 적응이 되어갔고 충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빠와 저녁 약속이 있어서 서둘러 나왔는데 회사 앞에 눈이 익은 차 한 대가 안을 들여다보자 역시나 운전석에는 전 시누이가 있었대. 시누이도 나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리더니 성큼성큼 내 앞으로 걸어와서는 멱살을 붙잡고 폭언을 쏟기 시작했대.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봐요. 지금 그딴 게 문제야? 네가 감히 우리 재수한테 손찌검을 해? 걔가 그때 일로 충격받아서 몸이 말이 아니야. 체육 수업을 앉아서 참관만 하고 있다고. 전 나름 조절해서 가볍게 던진 거예요. 이혼했다고 다 끝이라고 착각하지 마. 위자료 1억 내놓을 때까지 물고 늘어질 거니까. 글쎄요, 그게 뭘 근거로 위자료로 1억을 달라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듣고만 있었는데 그때 아빠가 나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에 나타났다. 당장 그 손 좀 치워줄래? 위풍당당한 풍채의 아빠가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자
신우이는 그 표정이 사색됐다. 위자료 어쩌고 한 거 같은데 그쪽 아들이 우리 딸 지갑에서 돈을 훔치려고 했다면 그건 절도 아닌가? 그러니까 아빠의 근엄한 태도를 보고 위축된 신우이는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여기서 내 딸한테 되지도 않는 협박할 시간에 집에 가서 아들 교육이나 똑바로 다시 해. 신우이는 겁에 질려서 벌벌 떨면서 차에 올라탔고 부랴부랴 도망쳤다. 그날을 마지막으로 신우이도 두 번 다시 내 앞에 얼쩡거리는 일은 없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곤란할 때 나타나서 나를 구해주는 정의의 사자, 나의 슈퍼맨 우리 아빠. 몇 년 후 소문으로 듣자 하니 신우이 아들은 중고등학교에 올라간 후 소매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상습범이 됐고 몇 번이나 발각돼서 경찰에 넘겨졌다고 한다. 전 신우이는 남편한테 당신이 애를 오냐오냐 키워서 애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 라고 책임을 전가했고 신우이는 그 말을 그대로 전 시부모에게 돌려주면서 가족 전체가 니 탓 내 탓하면서 개싸움이 벌어졌다고 한다. 전 남편이 중재를 하려고 했지만 한 번 벌어진 가족 싸움은 봉합이 안 됐고 서로 등을 돌리고 말았다. 결국 신우이는 이혼 후 싱글마더가 됐고 소매치기 상습범, 아들 뒤치다꺼리를 혼자서 하다가 노이로즈에 걸렸다나 뭐라나. 마침내 삐뚤어진 아들을 바로잡고자 야단을 쳤지만 이미 때를 놓친 지 오래였다. 야단을 맞아본 적이 없는 전 시누이 아들에겐 오히려 역효과만 부추겼고 전 시누이는 자신의 무능함을 통감해야만 했다. 나는 실패한 결혼 생활 동안 몰상식한 인간들의 끝판왕을 보면서 인간 불신에 빠져 있었지만 그나마 이혼 후에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일을 교훈 삼아 다음 연애를 할 때는 그 가족들까지 면밀히 살펴야겠다고 꾹꾹 머릿속에 새겨넣었다.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 때 항상 옆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준 부모님께 효도하는 좋은 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아내의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커밍아웃이 있었다. 아내가 대학생일 때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친아버지와 2달 정도 불륜관계였던 것이었다. 나의 뇌세포가 전력을 다해 입력을 거부했고 아내에게 몰래카메라냐고 물었다. 나와 아내는 어려서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고 같이 놀던 소꿉친구였다. 사춘기가 되면서 서로 대면대면해졌고 고등학교 졸업 후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 그때는 서로 이메일도 전화번호도 모를 정도로 완전한 타인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무렵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내 친아버지에게 고백을 했고 불륜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2달 정도가 지나자 미래가 없는 관계에 무력감을 느낀 두 사람은 결별을 결심했다고. 그리고 몇 년 후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장례식 때문에 고향에 내려갔을 때 문상을 왔던 아내와 재회했다. 우리는 옛날 얘기를 하면서 서로 반가워했고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그 뒤로 자주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다. 그러다 나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고향을 자주 찾게 됐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아내는 내가 집에 없을 때에도 우리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던 누나와 자주 만났었다는데 그래서인지 교제 사실을 알리자 어머니가 누구보다 좋아하셨다. 그 생각을 하자 아내의 말이 더욱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때 아내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 엄마 누나랑 같이 웃으며 차를 마셨을까 싶었다. 이제 와서 아내가 커밍아웃을 한 건 슬슬 2세 계획도 세워야 하고 엄마가 되기 전에 비밀을 털어놓고 싶었다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지만 죽을 때까지 숨겨야 하는 비밀이 있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게 그녀의 변명이었다. 충격이 너무 커서였는지 몰카 발언 이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어머님하고 언니한테도 잘 말할게 라고 하는 바람에 다시 충격을 받았다. 곧바로 그 의견에 반대했다. 안 돼. 왜? 설명. 그렇구나. 아니야, 그래도 할래. 안 돼. 돌고 다시 돌고. 아내는 비밀을 털어내고 속이 후련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는 하지만 남편의 배신, 불륜을 뒤늦게 알게 되고 게다가 그 불륜 상대가 자기 아들하고 살고 있는 며느리가 되는 거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그러자 아내는 불만 있는 얼굴이었지만 알았다, 말 안 하면 되지 않냐 라고 대답했다. 일단 이 얘기는 자고 나서 다시 천천히 하기로 마무리를 지었다. 아내, 어디가?
같이 자자. 라는 발언은 못 들은 척하고 차박을 했다. 차 안에 눕자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머릿속을 마구 헤집고 다녔다. 어째서 저 여자는 저렇게 태평할 수가 있을까? 불륜이란 단어만으로도 난리가 날 판에 그 상대가 친아버지라니, 이런 폐륜이 어떻게.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자고 다음 날에도 토할 것처럼 울렁이는 속을 다독이며 출근길에 나섰다. 이럴 땐 미친 듯이 일에 집중하는 게 최고라는 생각에 잔업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누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누나가 전화하는 일은 좀처럼 없었기 때문에 불길한 예감이 쓰나미로 몰려왔다. 그리고 역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다. 어제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기어이 어머니와 누나한테도 자백만행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전화기에 대고 노발대발 화를 내는 누나한테 일단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정신없이 달려갔다. 영혼이 가출한 듯한 어머니와 대성통곡하는 아내, 성난투우처럼 마구 돌진하는 누나와 그런 누나의 마지막 순간을 사생결단으로 맡고 있는 투우사 매형. 이럴 줄 뻔히 알고 그렇게 일렀는데 아내는 대체 왜 막무가내인 건지, 그런데 뭘 잘했다고 지가 울고 있는지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다. 내가 집에 오자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는데 맙소사, 어머니는 이미 예전에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새로운 고백이, 나와 누나는 그 일 자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멘붕이 왔다. 당시 어머니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도 누나도 학업 때문에 서울로 가고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게 불륜 사건은 불문율에 붙이기로 하고 아버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가정을 지키기로 하셨다고 했다. 당시 불륜 사실을 인지했지만 몸도 마음도 피곤했고 솔직히 불륜 얘기는 입에 담기도 싫어서 상대가 누군지까지는 알려고 하지 않았었다고 한다. 당연히 아버지는 불륜 상대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고 말 그대로 무덤까지 비밀을 가지고 간 것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내가 자백 테러를 저지른 것이다. 그동안 어머니, 누나, 그리고 아내는 같이 쇼핑하고 점심 먹고 누가 보면 딸인 줄 알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 그래서 어머니와 누나가 느낀 충격과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라고 짐작이 간다. 불륜 당사자인 또 한 사람,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따지고 화내고 원망하고 싸우는 것도 불가능했다. 물론 아버지도 자기 불륜 상대였던 애가 장차 자기 아들하고 사귀고 결혼까지 할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겠지만 말이다. 그 후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아내와 이혼했다. 아내가 아버지와 불륜 중일 땐 우리 둘은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 그 불륜이 이혼 사유의 전부는 아니란 뜻이다. 나는 무엇보다 아내가 자기 혼자 편하자고 어머니한테 사실을 말했다는 것과 과거 불륜을 저질러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그 아내와 딸과 사이좋은 이웃으로 교류했었다는 것, 결정적으로 친아들인 나와 결혼을 하는데 아무 주저함이 없었던 아내의 사고 구조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됐다. 내가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아내는 광적으로 흥분하며 싫다고 했다. 왜 이혼이야? 나는 이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진짜 행복해질 준비가 됐는데 왜 지금 이혼을 하자는 거냐고 라면서 광분했지만 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른 시점에서 이미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짓밟은 거나 마찬가지였고 또다시 어머니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은 주제에 어디서 감히 행복을 운운하는 건지. 나는 아내를 좋아했었지만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이 선을 넘었고 한순간에 좋았던 감정이 말라버렸다. 아내의 자백으로 인해 어머니는 아버지의 불륜을 피눈물을 삼키며 용서했던 일을 후회하게 됐고 그때의 상처에 더 큰 난도질을 당했다. 누나는 부숴버릴 거야 라며 분노했다. 그 심정은 100% 동감한다.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는 마당에 화를 안 내면 그게 더 비정상일 것이다. 무엇보다 아내는 무슨 생각으로 커밍아웃을 할 생각을 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어머니를 향해 과거 당신 남편과 불륜 관계였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도 여전히 좋은 고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가?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누나한테 엄청난 비난을 듣고 엉엉 울고 있었는데 아내의 짧은 생각으론 아버지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고 솔직하게 과거를 털어놓은 것뿐인데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던 모양이었다. 그 정도 자기 객관화도 안 되는 여자와 나는 왜 결혼을 했을까?
이제는 나도 내가 정상인지 의심스럽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내가 아버지와 불륜관계였던 건 3년 전 일이라 위자료조차도 청구할 수 없었고 이혼을 하면서도 아버지와의 불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대학 졸업 후 지금 회사에 입사했는데 회사도 안정적이고 연봉도 전혀 불만이 없었다. 따라서 아내도 전업주부로 아무 불편 없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해왔었다. 아무리 바보여도 그런 편한 생활을 그냥 놓치기는 싫었을 거고 끝까지 이혼은 못한다고 버텼다. 아내는 자기는 불륜에 관한 일을 숨김없이 털어놨고 이제 자기한테는 아무런 죄도 남지 않았고 잘못한 게 없다고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갓집에 연락했다. 어려서부터 알던 사이인지라 부모님들끼리도 당연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자기들 딸이 바깥사돈과 불륜관계였다니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서 싹싹 빌었다. 그리고 나는 불륜이 사실로 밝혀진 이상 결혼 생활을 계속해 나갈 자신이 없다고 솔직하게 심정을 밝혔다. 자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네. 따지고 보면 말하고 나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한 내 딸한테 문제가 있지. 이혼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네. 자꾸한 사돈 어른께도 심심한 사과를 올립니다. 라고 우리 가족을 향해 진심으로 사죄하셨다. 불륜 문제는 아내뿐 아니라 같이 동조한 아버지한테도 똑같이 책임이 있다. 그것만큼은 모두 머릿속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가족과 친분을 다지고 그 아들인 나와 결혼한 아내의 이해불가 행동에 장인 장모도 할 말을 잃은 모습이었다. 아내는 그런 와중에도 이혼하면 난 한번 실패한 사람이 되잖아. 솔직하게 말했는데 내가 왜 나쁜 사람 취급을 받는 건데? 라면서 난리를 쳤지만 얼마 후 책임지겠다던 장인은 이혼 서류에 아내의 사인을 받아내셨고 덕분에 이혼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계속 같은 곳에 살면 보기 싫어도 마주치게 되는 일이 많을 거라며 최소한 그런 일은 피할 수 있도록 아내를 바다 건너 친척집으로 보내버렸다고 하셨다. 또 문제의 분류는 법률적으로는 시효가 이미 끝난 일이지만 책임지고 매달 위자료를 지불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내 기억이 확실하다면 아내가 의탁하게 된 친척 어른들은 엄청나게 무섭고 엄격한 분들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분들 관리하에 들어간 이상 자영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고 함부로 도망치기도 힘들 거라고 하셨다. 친정에 그냥 두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을 게 뻔하고 전 장인 장모 입장에서도 그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억지로 보냈다고 한다. 아내는 아이를 갖고 싶어서 커밍아웃한 거라고 했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엄청난 사실을 알아서 다행이라고 천지신명께 감사드린다. 내 이름은 이하영. 회사원인 남편과 초등학생 딸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모두 5 식구이고 시댁에서 함께 살고 있다. 시댁은 이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지조였고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남편 명의로 된 토지도 많이 있었는데 남편은 정근을 자주 다니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때가 되면 토지를 모두 처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전업주부이다 보니 친하게 지내는 엄마들이 많았고 그 중에 한 명 개념 없는 엄마가 있어서 골치를 썩고 있었다. 무개념 엄마의 이름은 왕재숙. 집도 가까웠는데 꽤 오래전부터 우리 집 공터에 무단주차를 밥 먹듯이 하고 있어서 사람을 피곤하게 했다. 그럴 때마다 좋은 말로 주의를 줬는데도 왕재숙은 친한 사이에 이 정도도 못 봐줘? 치사하게 라면서 오히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고 무단주차를 그만둘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날도 왕재숙이 남편 소유의 땅에 무단주차를 한 것을 발견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주의를 줬다. 왕재숙 씨, 함부로 주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비워둔 땅인데 뭐가 어떻다고 이래? 그건 우리 사정이고 재숙 씨야말로 자기 집 놔두고 왜 여기 세우는 건데요? 자긴 어쩜 말을 그렇게 믿게 해? 계속 그렇게 나오면 내가 다른 엄마들한테 하영 씨 완전 치사하다고 소문낸다. 그러더니 왕재숙 씨는 진짜로 다른 엄마들한테 나에 대해서 돈 좀 있다고 뻐기면서 야박하게 구는 치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그 결과 어느 틈엔가 나는 엄마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회사에서 정근 얘기가 나왔다며 나한테 상의를 해왔다. 엄마들하고의 관계도 이상해졌고 차라리 잘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망설임 없이 이사 준비에 들어갔다.
딸아이는 처음엔 친구들하고 헤어지는 게 싫다고 했지만 본래 성격이 활달하고 사회성이 좋아서 새로 전학갈 학교를 알아보고 이사갈 집도 찾고 하는 사이에 이사 가면 어디에 가고 싶다, 뭐가 갖고 싶다 등등 금세 기분이 달라졌다. 내가 이사 준비를 하는 사이 남편은 자기 명의의 토지를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시간이 촉박해서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사겠다는 사람이 금방 나타났고 같은 지역의 한 기업에게 토지를 매각했다.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됐고 이사도 얼마 남지 않은 어느 일요일 오후 토지를 구매한 기업의 한 사장이라는 분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며칠 전에 제가 구입한 부지 말이에요. 거기에 모르는 차가 20대나 주차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20대나요? 저도 모르는 일인데 현장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치는 가운데 남편을 따라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 역시나 눈에 익은 차 한 대가 있었는데 그건 틀림없는 왕재숙의 차였다. 곧바로 왕재숙한테 연락을 했다. 왕재숙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차를 이렇게나 많이 무단 주차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어머, 벌써 알았어? 실은 지금 친한 사람들끼리 크리스마스 파티 중인데 레스토랑을 빌렸는데 주차장이 모자라서 자기네 땅에 세워둔 거야.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주차 공간이 부족했는데 덕분에 살았어. 허락도 안 받고 이건 좀 아니죠? 어머, 자기 화난 것처럼 들린다. 아, 파티에 초대 못 받아서 속상해서 그러는구나? 그러게 평소에 잘했어야지. 툭하면 땅 가진 유사나 부리는데 누가 파티에 부르고 싶겠어? 파티고 뭐고 당장 이 차들 다른 데로 옮겨요. 노. 그건 아니지. 파티 지금 시작했는데 뭔 소리? 방해되니까 그만 끊을게. 차들을 옮기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왕재숙은 들을 생각이 없었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때 토지 소유주가 된 기업 관계자 몇 분이 오셨다. 좀 있으면 협력업체에서 집안 공사를 하러 올 텐데 이건 좀 곤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차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네?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공사 시작하면 저 차들 못 움직일 텐데요. 무단 주차한 사람들 사정까지 봐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 진행합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주차되어 있던 차들 앞쪽 빈 공간에 대형 트럭이 주차됐다. 게다가 구멍을 파고 폐언한 흙이 수북이 쌓이면서 차가 드나들던 입구가 완전히 막혀버렸고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됐다. 한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차가 출동했을 때 파티를 끝낸 왕재숙 일행이 차를 찾으러 왔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자동차를 움직일 수 없게 된 걸 보고 다들 기겁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차를 어떻게 빼라고 이렇게 해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찰이 무단 주차에 대한 벌금 영수증을 발부하자 왕재숙 씨는 겁을 먹고 도망치려고 했다. 거기서 도망쳐봐야 소용없어.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내가 벌금을 왜 내? 죽어도 못 내. 그러자 이번에는 파티에 참석했던 엄마들이 왕재숙한테 맹비난을 퍼부었다. 왕재숙 씨는 화가 난 사람들한테 필사적으로 변명하고 설득을 했지만 이미 흥분할 대로 흥분한 사람들한테 그게 통할 리가 없었다. 괜찮다고 해서 여기다 세웠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며 격분한 파티 멤버들에게 당황한 왕재숙은 궁색맞은 자기 변명을 늘어놨다.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여긴 내가 평소에 자주 이용했었고 이제까지 아무 문제 없어서 자기들한테도 말했던 거야.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단 말이야. 여기에 무단 주차하지 말라고 내가 평소에 늘 말했을 텐데요. 오늘도 사전에 나한테 양해를 구한 적도 없고요. 그렇죠? 그거야. 왕재숙 씨의 무개념한 행동으로 결국엔 애꿎은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자 엄마들은 이번 일의 책임은 왕재숙한테 있다며 벌금은 왕재숙 혼자 다 내라고 요구했다. 벌금은 한 대당 20만 원으로 모두 20대가 주차되어 있었으니까 400만 원이란 거금을 왕재숙 혼자서 떠안게 됐다. 그럼 이 공사는 대체 언제 끝나? 차를 빨리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공사는 일주일 정도 걸릴 거고 그 전까지는 차는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뭐 일주일? 그렇게 오랫동안 차를 못 쓰면 어떻게 살아? 절대 안 돼. 무슨 수를 좀 써. 무단 주차를 한 건 그쪽이잖아요. 공사가 끝나기 전에 절대 못 가져가니까 그렇게 알고 돌아가세요. 폭망이야. 그냥 잠깐 차 좀 세워둔 걸 가지고. 여기에 차를 세워둬도 된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누군데 끼어들어요? 나는 여기 땅 주인인 이하영 씨하고 할 얘기가 있거든요.
좀 빠져줄래요? 이 땅 주인은 접니다. 우리 회사 땅이에요. 에? 옆에서 듣고 있던 차주들은 상황을 알게 되자 왕재숙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에 더 화를 냈다. 차를 쓸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왕재숙 씨가 져야 한다며 내일부터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경론 끝에 공사가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은 렌터카를 이용하기로 결론이 났고, 물론 모든 비용은 왕재숙 씨가 책임지고 지불하기로 합의를 봤다. 막대한 비용이 추가됐지만 전업주부인 왕재숙 씨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사실대로 털어놓게 됐는데, 얘기를 듣고 화가 난 남편은 꼴도 보기 싫다면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한다. 며칠 후 무단주차에 관한 일련의 일은 현 소유자인 한 사장님과 경찰에 맡기고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사 준비를 하며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분노로 악에 바친 왕재숙 씨가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다. 이하영 씨! 집에 있지? 문 열어 빨리! 왕재숙 씨, 무슨 일인데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옆집에 민폐니까 진정해요.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 거기 자기네 땅 아니었어? 서로 다 아는 사이에 무단주차라고 신고하는 법이 어디 있어. 당장 내 돈 돌려내. 그 땅은 다른 사람한테 팔았기 때문에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뭐, 땅을 팔아? 네, 그 땅은 지금 그 회사 소유지예요. 자기네 땅에 모르는 사람이 무단주차를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내가 현실을 알려주자 왕재숙 씨도 더는 할 말이 없었는지 그대로 돌아갔다. 그 후 왕재숙 씨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다며 주위 사람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다닌단 말을 들었는데, 파티한다고 모였다가 경찰이 출동한 일이 소문이 나면서 더 이상 왕재숙 씨를 친구로 대하려는 사람은 없었다.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주변에서 사라지자 왕재숙 씨는 언제나 혼자 지내는 처량한 신세가 됐고, 그런 그녀 옆에 오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시댁에서 나와 남편 정근지로 무사히 이사를 마쳤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혼자서 적응해 나가는 것에 대해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동안 왕재숙 씨하고 얽혔던 트러블을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이 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생긴다. 앞으로는 누구와 사귈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이 통하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과 친분을 맺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내 이름은 아름. 남편인 준하 씨와 단둘이 살고 있다. 밝은 성격인 남편과의 생활은 매우 즐겁고 부부 사이도 원만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천진난만한 남편과는 정반대로 야같고 겉과 속이 다른 성격이다. 1년에 2번 정도 뵈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너무나도 괴로웠다. 남편과 시아버님이 아무리 주의를 해도 시어머니의 심술은 고쳐지지 않았고 우리 둘 다 고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음에 시집에 갈 때를 대비해 작전을 하나 떠올렸다. 그건 바로 어리버리한 척하는 작전이다. 원래 어리버리한 편인 나는 시어머니 앞에선 되도록이면 싹싹하고 똑똑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앞으론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정면 승부하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사가 있어서 시댁에 들리기로 했는데, 가는 길에 차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필요한 건 없는지 확인을 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답지 않게 친절한 말투로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와도 된단다 라고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 도중에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한과를 선물로 사갔다. 여기 유명한 가게인가 봐. 엄마가 좋아하셔야 할 텐데. 좋아하시면 좋겠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부모님 2분이서 문 밖으로 마중을 와 계셨다. 기다리고 있었단다. 편히 쉬다 가거라. 먼저 제사상에 절부터 올리고 밥 먹자꾸나. 제사상 앞에 앉아서 절을 하려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걸어오셨다. 세상에, 제삿날인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거니? 이럴 때 제사상에 올릴 건 누가 말 안 해도 준비해야 되는 거야. 일부러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하곤 비웃으셨다. 그러자 시어머니와의 전화를 바로 옆에서 들었던 남편이 거센 말투로 반론했다. 엄마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이런 건 며느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이 정도는 상식이라고. 그런 것도 모르면서 우리 집에 시집 온 거니?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구나. 시어머니는 나를 날카롭게 째려봤다. 그리고 나는 작전대로 하기로 했다. 엄마, 그렇게까진 말 안 해도 되잖아. 괜찮아. 그럼 이건 어떠세요?
내가 꺼내든 건 차 안에서 먹다 남은 감자 스틱. 다 안 먹고 남겨둬서 다행이다. 그걸 제사상에 올리고 한 번 더 절을 하니 보고 계시던 시아버지는 웃으셨다. 남편은 웃음을 참느라고 필사적이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입을 벌리고 계셨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아, 맞다. 이거 어머니 드시라고 사왔어요. 어머니 한가 좋아하시죠? 이게 뭐다니? 이렇게 싸 보이는 한가 본 적도 없다. 딱 없이 자란 애가 고를 만한 거구나? 그래도 여기 유명한 가게래요. 이런 가게의 이름 들어본 적도 없다. 듣도 보도 못한 소리 나왔고 정말 너란 애는 믿을 수가 없구나. 그 후에도 투덜투덜 불평만 하는 시어머니에게 나는 다시 한번 승부를 걸었다. 그러시구나. 마음에 안 드시면 도로 가져갈게요. 한가를 다시 가져오려고 하니 시어머니는 서둘러 막아서셨다. 됐어. 이미 가져온 거니까 두고 가거라. 아니에요. 억지로 안 드셔도 돼요. 저도 한가 좋아하니까 준하 씨랑 같이 집에서 먹으면 돼요. 됐으니까 두고 가래도. 안 그러셔도 되는데. 시어머니는 누가 봐도 당황하신 듯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시비를 거셨다. 하지만 나는 지지 않았다. 여기서 지면 앞으로도 시집살이가 계속된다고 생각하니 오기로라도 이겨야만 했다. 점심때가 되고 밥을 차리라고 하셔서 냉장고에 있는 걸로 만들기로 했다. 원래 요리는 잘하는 편이라 평소보다 분발하여 점심 식사를 만들었다. 요리를 완성하고 식탁을 차리니 시아버지가 매우 기뻐해 주셨다. 참 맛있겠구나. 요리사납셨구만. 아름이는 요리를 잘하거든. 맛도 최고로 맛있으니까 빨리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다들 드세요. 점심을 먹기 시작하자 역시나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심술을 부렸다. 싱거워서 아무 맛도 안 나네. 맛없어서 이런 걸 어떻게 먹으란 거야? 너 평소에 이걸 밥이라고 준하한테 먹이는 거야? 아내 자격도 없어. 엄마, 그만 좀 해. 그러니까 말이야. 아까부터 불평만 하고 뭘 어쩌잔 거야? 난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야. 너 간 맞추는 걸 못하는구나. 어쩜 이렇게 맛이 없니? 죄송해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난 시어머님 밥그릇에 간장과 된장을 대충 퍼부었다. 그러곤 기가 막혀 하시는 시어머니에게 쐐기를 박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만든 건 맛있게 드셔야죠. 잘 먹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치를 보며 한 입 드시더니 크게 기침을 하셨다. 그리고 한동안 화장실에서 안 나오셨다. 화장실에서 나온 시어머니는 찍소리도 못하시곤 그 후로 2번 다신 심술을 부리지 않으셨다. 심술 맞은 시어머니를 물리친 나는 그날은 시댁에서 저녁까지 푹 쉬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오는 길에 차에서 남편과 나는 시어머니 얘기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진짜 아름이 너 대단해. 어리버리한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일 줄이야. 나 웃음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 여태까지 싹싹한 척 해온 내 잘못이었나 봐.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했으면 좋았을걸. 너한테 누가 이기겠어. 나 몇 번이고 엄마한테 한 소리 할랬는데 끼어들 틈이 없던데?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기뻐. 고마워. 그 후로 얼마 후 동서로부터 전화가 왔다. 동서와는 나이도 비슷하고 사이도 좋아서 자주 연락하고 지낸다. 그날 동서는 평소보다 심각한 말투였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네, 사실 시어머니 때문에 좀... 그 말을 들은 순간 매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나한테 심술을 못 부리게 되니 표적을 동서로 삼았던 모양이다. 시어머니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되도록 안 보고 싶었는데 이번 주말에 시댁에 가게 되었다고 한다. 또 괴롭힘 당할 생각을 하니 너무 힘들다고 동서는 얘기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성공한 작전을 동서에게 얘기하여 똑같이 하라고 했다. 잘 되려나? 잘 될 거야. 나도 성공했잖아. 파이팅! 네, 잘해볼게요. 파이팅!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동서의 연락을 기다렸다. 며칠 후 동서로부터 전화가 와선 작전이 성공하여 시어머니를 꼼짝 못하게 했다고 보고를 했다. 동서는 나에게 너무 고맙다며 몇 번이고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오랜만에 시댁에 잠시 들리게 되었다. 그 일 이후 시어머니를 안 봤기 때문에 어떤 태도로 나오실지 두근두근거렸다. 도착하니 시아버지 혼자서 마중 나와 계셨다. 자세히 보니 뒷문으로 시어머니가 몰래 쳐다보고 계셨다.
어서 오거라. 엄마 왜 거기 있어? 어서 오거라.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서먹해 하시며 다 같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 깜빡했다 라며 외출을 하셨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사실 요즘에 좀 이상하단다. 시아버지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나와 동서의 똑같은 어리버리 공격을 심령현상이라 믿고 앵마기를 하러 다닌다고 한다. 그리곤 더욱이 기가 세시던 시어머님은 자기가 며느리들을 괴롭혀서 저주를 받은 거라고 믿곤 아주 얌전해지셨다고 한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우리가 시댁에 갈 때마다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나를 배려해주시기도 하셨다. 그게 본심인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전보다 잘 지낼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 시어머니는 나와 동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술을 안 부리게 되었고 주변의 친구들도 늘어서 성격도 밝아지신 것 같다. 나의 복수를 계기로 모두가 잘 지내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앞으론 시댁 식구들과의 사이를 더 깊여갔으면 한다. 내 이름은 이강희. 남편 왕진상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인성이와 셋이서 살고 있다. 남편과는 2년 연애 끝에 결혼했는데 사귈 때는 전혀 몰랐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심각한 마마보이였다. 남편은 툭하면 시댁에 가자고 하는 사람이라 셋이서 시댁 나들이를 가는 일이 잦은 편이었는데 사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게 고민거리 중 하나였다. 시어머니 요리 솜씨는 좋게 보려고 해도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똥손이었는데 본인은 자칭 요리가 취미였고 갈 때마다 손요리를 대접받았다. 하지만 맛은 최악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요리조리 핑계를 대고 먹지 않았고 나는 남편처럼 남길 수도 없고 의무적으로 다 먹어야 하는 음식 고문이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먹었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식후에 배탈이 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들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음식을 남겨도 시어머니한테 야단 맞은 적은 없었다. 아들아이는 음식 투정이 심하다고 그럴싸한 변명을 대서 음식 고문에서 빼내는데도 성공했다. 어느 날 시댁에 갔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집에 안 계셨다. 그래서 내가 점심을 준비해야 했는데 남편과 아들아이가 일본식 라멘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라멘은 시어머니도 자주 식탁에 올리는 메뉴였는데 생선으로 국물을 오래 우려내서 시간과 공을 들이는 요리이기도 했다. 내가 만든 라멘은 평범한 나가사키식 짬뽕이었고 다들 맛있다면서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다. 그때 시아버지가 네 시어머니가 만든 맛대가리 없는 라면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시어머니가 거실에 나타났다. 사람 없는 데서 욕이나 하고 사람이 왜 그래요 당신? 라고 화를 내며 부부싸움으로 번졌다. 어머님 고정하세요. 넌 빠져. 그리고 하고 많은 음식 중에 왜 하필 라면을 만들어서 이사달이 나게 해? 어디서 그런 인스턴트 음식을 식탁에 내놔. 그러고도 네가 주부 자격이 있니? 어쩐지 강희가 만든 건 인스턴트 맛이 나더라고. 뭐? 자기 기분이 상하자 분풀이를 나한테 하는 시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시어머니를 부추기는 남편한테 확 짜증이 밀려왔다. 본의 아니게 시어머니를 화나게 만들고 욕까지 먹고 나니 집에 와서도 축 처져 있었는데 남편이 거기에 가세를 냈다. 당신 말이야, 우리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뭐래니? 그래, 우리 엄마 음식이 맛없는 건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 왜 하필 라면을 만들었냐고. 당신하고 인성이가 먹고 싶대서 만든 거잖아. 기억 안 나? 그랬어? 아무튼 내가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당신 우리 엄마 음식 먹을 때 좀 더 맛있는 얼굴로 먹을 수 없어? 엄마 기분을 생각하라고 좀. 앞으로 두고 볼 거야. 정작 본인은 시어머니 음식을 안 먹으려고 뺀질거리면서 나한테 몰빵을 시키는 주제에 어디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지적질까지. 그 순간 지금까지 참아왔던 나의 인내심과 분노가 대전환점을 맞이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아는 사람이 야채를 수확했다고 많이 줬다면서 우리더러 가지고 오라고 해서 셋이서 시댁에 갔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득이양양한 얼굴로 라면을 만들어 놓고 우릴 기다리고 있었다. 슬그머니 도망치려는 남편의 팔을 잡아 앉혀놓고 오래간만에 남편도 시어머니표 라면을 같이 먹었다. 식탁에는 나와 남편 몫의 라면이 놓여 있었고 아들아이는 어린이용 작은 그릇에 삼각김밥과 소시지가 곁들여져 있었다. 지난번에 나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는데도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다니 시어머니의 자상한 면을 보게 되자 그동안 속으로 미워했던 게 죄송하고 죄책감마저 생겨났다. 남편은 부들부들 떨면서 라면을 한 입 먹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사라졌다. 나는 이보다 더 맛없을 수 없는 라면을 맛있다고 칭찬하며 죽으림을 다해 그릇을 비웠다. 죽으림을 다한 탓인지 오늘 라면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맛없게 느껴졌다. 지금까지는 비린내가 좀 심하고 간이 싱거운 편이었는데 오늘 먹은 건 어쩐지 쓴맛이 더해졌다고나 할까? 얘, 국물이 아직 남았잖아. 다 마셔야지. 죄송해요. 너무 배가 불러서요. 만든 사람 성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너 매너도 모르니?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이걸 버리라는 거야 그럼? 닥치고 얼른 다 먹어. 시어머니는 강제로 라면을 끝까지 다 먹이려고 했다. 이걸 진짜 다 먹어야 하나? 상상만 해도 위가 역류하는 느낌. 나도 모르게 눈을 옆으로 돌렸는데 옆에 있던 아들아이가 라면 국물을 마시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안 돼! 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나한텐 강제로 먹이려던 국물을 왜 아들아이한테는 안 된다고 하는지. 그때였다. 내 몸에서 이상 신호가 느껴졌다. 갑자기 심한 복통이 느껴졌고 왜 이러지? 하고 있는데 부엌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엄마, 구급상자 어딨어? 여기 있었네. 두통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 하나만 먹을게. 그 약은 안 돼! 시어머니가 안 된다고 소리치거나 말거나 남편은 의문의 약을 삼키고 말았다. 그리고 잠시 후 남편도 나처럼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다. 아이고 배야, 이 약 뭐야 대체? 됐고 빨리 화장실로 가! 뭔가 감추는 게 있다고 확신한 나는 시어머니를 추궁했지만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고 얼른 남편이 먹은 약을 확보했다. 시어머니는 놀라서 그 약을 뺏으려고 했지만 핸드폰으로 약 이름을 검색하자 그 약이 설사약이라는 걸 알게 됐다. 라면에 이 약을 타신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네? 넌 내가 만든 요리를 맛없게 먹잖아.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떠드는 시어머니와 말싸움이 붙었고 그때 외출해서 돌아온 시아버지한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면서 시어머니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나는 설사약 때문에 심한 복통을 앓았고 다음 날까지도 몸이 안 좋았다. 그런데도 남편은 나는 안중에도 없고 시부모님이 싸운 일만 걱정이 태산이었다. 좀 어떠냐, 괜찮냐 그런 말조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남편과의 이혼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또 설사약이 들어간 라면 사건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시댁엔 발걸음을 끊고 시어머니와는 담을 쌓게 됐다. 시아버지는 평생 동안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했던 심각한 스트레스에서 시어머니를 내보낸 후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자 얼마나 좋았는지 빼빼 말랐던 분이 보기 좋게 살이 올랐다. 시아버지는 결국 이혼이란 중대 결정을 내리셨다.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고 미안하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나더러 시아버지를 설득해서 화해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그간에 시아버지가 겪었던 고충을 다 알고 있는 데다 설사약을 음식에 넣는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며 단칼에 거절했다. 마마보이인 남편이 그 얘기를 들으면 백발백중 나한테 화를 낼 거란 건 다 예상했지만 말을 안 하기도 뭐해서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한테 얘기를 해줬다. 시어머니가 전화에 대고 한 말을 그대로 전해주자 역시 예상했던 대로 폭발. 넌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가 부탁하는데 감히 거절을 해? 네가 가서 두 분 화해시켜주면 좋잖아. 우리 부모님 이대로 진짜 이혼하면 그건 다 네 책임이야.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혼이야. 알았어? 남편한테 그 말을 듣는 순간 꾹꾹 참고 있던 인내심의 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동안의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그래, 좋아, 이혼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기도 힘든 걸 억지로 먹이려고 한 것도 모자라서 약까지 탔어. 사람이 먹는 음식에 설사약을 타면 그 자체로 이미 범죄야. 알아?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범죄자라고 한 거야? 난 당신 부모님 화해시킬 생각 1도 없고 따라서 우리도 이혼이야.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사과도 때가 있어. 지금 당장 사과해. 아니, 이혼이야. 난 결정했어. 너 같은 마마보이 정말 구역질나.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란 걸 감지한 남편은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내 결심은 확고했다. 내가 설사약에 들어간 라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진 않을 텐데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 걱정뿐이었다.
게다가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는 이상 남편으로서의 의미가 없었다. 다음 날 정말 이혼 서류를 내밀자 남편은 잘못했다고 연신 빌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다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상해죄로 고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더니 사람이 먹는 음식에 설사약을 넣으면 상해죄에 해당한다더라? 그래서 나 당신 어머니 고소할 생각이야. 뭐? 설마 그냥 하는 소리지? 엄마도 지금 후회하고 있어. 한 번만 너그럽게 이해해줘. 어?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당신 알아? 그래도 남편은 끝까지 이혼만은 거둬달라며 버텼지만 내가 완강히 나가자 결국엔 무릎을 꿇었고 이혼이 성립됐다. 그 후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반성한단 말을 듣고 생각 끝에 고소는 접었지만 대신 앞으로 2번 다시 나와 아들아이한테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남편이 양육비 지불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조정을 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매달 양육비를 지불하는데 합의했다. 나와 아들아이가 집에서 나간 후 혼자서 외로웠는지 징징 짜면서 미안하다고 매달렸지만 나는 재결합의 재자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월 1회 아들아이와의 만남만 허락했다. 시어머니도 남편하고 똑같이 이혼만은 제발 거둬달라고 매달렸지만 시아버지의 뜻을 꺾을 수 없었고 황혼 이혼을 하고 말았다. 시어머니는 지금 혼자서 처량하게 살고 있다. 한편 남편은 엄마 때문에 나까지 이혼당했다면서 시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졌고 이젠 서로 보지도 않고 살고 있다. 아들마저 외면하자 모두의 무관심 속에 시어머니는 이제 고독사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